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죠. 재보궐 참패 이후 첫 지도부 선출인 만큼 변화와 쇄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어제 윤호중, 박완주 두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었고 오늘 오후 후보 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건데요. 오늘은 기호 1번 출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일단 각오 한마디 하시죠. 예, 지금 재보선 패배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당이 반성하고 또 쇄신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19 방역 또 이 백신 접종 문제도 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잘 끌어가야 되고요.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역시 지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시기라서 저도 책임을 느끼는 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러한 시기일 때일수록 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그 민주당 내에서 백가쟁명식의 참패 원인이 나오던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참패 원인 그리고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될 것인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참패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 당이 국민들께 이제 좀 오만하게 비쳤다는 거,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무능하게 비쳤다는 거 이런 것들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인 측면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어떤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했어야 한다라는 것과 또 아울러서 이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적극적이거나 성실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능한 개혁 정당으로 국민들께서 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어지는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4연승을 했고 또 지난 총선에서는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 어쨌든 간에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책임을 느끼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주류 세력이라고 불리는 지금까지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뒷손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우리 당의 주류와 비주류라는 것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계파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무슨 친문, 비문 이런 구분도 없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이 당을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예. 다만 제가 이 선거를 책임졌던 지도부는 아니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여당 돼서 18년 지방선거 때 그리고 20년 총선 때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을 추스리고 또 이 당이 좀 더 도덕적으로 높은 이 기준을 가진 정당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예. 해서 결국은 지방선거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계심, 긴장 이런 것들이 이 21대 총선 이후에 풀리면서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긴장하는 이 정당, 긴장한 정당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께서 지난 총선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총선 이후에 1년 있다가 보궐선거였고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1년 있다가 대선이거든요. 그런데 민심이 1년 만에 180도 바뀌었단 말이죠.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다시 떠난 민심을 잡아올 수 있을까? 또 원내대표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또 원내대표 또 당대표 합심해야 될 텐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원내대표를 맡겠다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만에 이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으니까 이 남은 1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뜻이 뭔지, 왜 우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가르침을 주셨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이 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보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네. 이 당 패배로 인해서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서 좀 당이 분열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초선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가서 또 융단 폭격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강성 지지자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되시면 이 부분 또 갈등 양상을 조정하는 것도 원내대표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과의 뭐랄까요, 분열 뭐 이런 것보다 또 더 의원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고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책임도 원내대표가 지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법사위원장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같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박완주 의원은 법사위원을 협치 상황에서 넘겨줘야 된다. 국민의힘도 넘겨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박완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7자리를 내놓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2년차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할 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들의 임기가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어떻게 하는가, 또 그 협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예.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20대 때는 누구였죠? 박모 의원이 계십니다. 그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셨었는데 당에서 1년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끝까지 하셨다. 예. 사실 이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개혁에 너무 매몰돼서 민생을 못 챙겼다. 그래서 민심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개혁 자체가 민생인데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면서 개혁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민심이 떠난 거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원님 봤을 때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개혁과 민생은 떨어져 있지 않고요. 예. 개혁이 아닌 또 민생도 없고 민생에서 괴리된 개혁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지난해 저희 당이 그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야당이 성실하게 토론을 하고 같이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 도저히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반대하는 그런 거였다면 예. 이 법이 어떤 법들인지를 국민들께서 여야 의원 간에 토론하는 것을 보고 많이 아셨을 겁니다. 예. 근데 야당은 이제 오히려 독주 프레임에 끌어들이기 위해 집어넣기 위해서 아예 토론 자체를 거부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표결을 보이콧하게 되면 결국 이제 토론 없이 이 법안을 처리를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어떤 법에는 또 좀 매끄럽게 손봐야 되는 이런 법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정을 하지 못한 면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그래서 그 개혁 법안 또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여야 간의 토론이 없다면 제가 이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국민과의 토론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해서 정말 그 국민들의 요구를 세세히 살피고 또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어떤 고통을 느끼시는 이 국민들은 없을지 면밀하게 살펴서 만드는 개혁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남은 개혁 법안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당장 이해충돌 방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해충돌방지법도 논의 중이고요. 예. 부동산거래법, 그러니까 이사대책의 후속 법안들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검찰개혁법안이라든가 또 뭐 언론개혁법안 뭐 이런 것들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법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의회주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또 그게 쉽지만 않으니까요. 그것도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예. 것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완전한 법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국회의 절차를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 참석해서 서울형 방역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기조 수정을 언급했는데 네. 방역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네, 네.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은 어느 정도 협조할 생각 있으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소홀하지 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방역을 성공하는데 또는 부동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안이어야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서울 시민이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줬으니까 네. 뭐 정부 입장, 당 입장에서도 마냥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예, 그 서울 시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역 문제도 일테면 방역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좀 더 민생에 피해가 덜 가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방향이 맞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뭐 큰 틀은 유지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작은 것들은 세부적으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 민심을 봤을 때 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저희도 그런 그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우선 당 내에 이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저희 정부에서 지금까지 쭉 펴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긴급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 수급 대책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민생과 관련된 이 민생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이 미시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청 관계는 어떻게 꾸리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회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예. 그런데 이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특히 이제 당정청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래도 집권 5년차에 접어들어서 이를테면 이 마무리를 하는 그런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당은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정청 관계는 당이 중심이 돼서 이 관계를 설정을 하고 또 이 정책의 주도성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재난지원금 등등해서 기재부에 당이 좀 끌려가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느끼는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도 뭐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해보니, 현장에서는 매우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이제 보편 지원도 해봤고, 그 다음에 선별 지원도 해봤고, 이렇게 해봐서, 요번에처럼 또 이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의 지원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 방식의 지원의 효과, 이런 것들을,
그 분석을 해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이 효력 있는 그런 지원책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제 원내대표로 뽑아달라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원내대표의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지금까지 그 일신의 뭐 영달이나 출세를 위해서 정치를 해온 적이 없고요. 이 지금 우리 당이 이 어떻게 그 국민 여러분의 호된 이 꾸지람을 받아들이고 또 이 스스로를 바꿔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빨리 이 편안한 민생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내년 대선이 있는데 이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대표 임기 중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선 때 가서 생각하실 때에는 그래 너희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 이 너희들이 우리 이 회초리를 정말 이 값지게 받아들였구나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원내대표 선거는 뭐 흔히 반장 선거라도 불리는데 그 의원들하고는 스킨십은 자주 하고 계세요? 예, 그 거의 뭐 의원님 거의 전원을 계속 만나왔고요. 예, 뭐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청취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선거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향성.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결국 방류하겠다 공식적으로 결정했죠. 자국민의 압도적 반대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 인접국인 우리나라가 받을 환경적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녹색연합 임성희 에너지전환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오늘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고 공식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암시하고 또 결정하겠다고 내비쳐 왔지만 정말 최종 방류하기로 한 결정이 모두에게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저는 생태계와 인류에 대한 명백한 핵테러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오염수 해양 방류는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반대 서명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결정을 도저히 정말 수용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오염수가 얼마나 오염된 상태인지 정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일본 정부가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방류하는 양이 어느 정도고 왜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후쿠시마 오염수가 125만 톤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오염수는 계속 증가할 건데요. 매일 그 140톤이 넘는 오염수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녹아내린 그 해결료를 시키기 위해서 매일 냉각수를 쏟아붓기 때문이죠. 예. 이걸 최대 30년에 걸쳐서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제거했다고 하지만 전체 오염수의 70%에서 이미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의 경우에는 기준치 2만 배 초과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다가 오염수에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이고 이 30년 걸쳐서 내보내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이제 뭐 제거했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3종 수소가 이제 제거가 안 되는 건데요. 3종 수소라고 하면 뭐 수소가 3개인가라고 생각될 만큼 사실은 익숙한 물질은 아닌데요. 예. 트리튬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수소 원자에게 단일 양성대로 되어 있다면 3종 수소는 중성자 2개가 더 붙어 있어서 3배 무거운 수소, 그래서 3종 수소라고 하는데요. 예. 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이어서 30년에 거쳐서 쏟아부어도 사실은 제거되지 않는 거죠. 예. 예. 그러면 120만 톤이 있고 매일 140톤씩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거 바다에 쏟아붓는 거 말고 다른 보관 방법이 그럼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대기 방출, 뭐 짙은 주입, 뭐 추가 저장 탱크 확충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었는데요. 예. 결국은 비용 합리성을 따져서 가장 그 값싼 기술, 최저가 기술보다 값싼 기술을 고집한 결과가 바다에 방출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뭐 굴하거나 장기 밀봉 저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부지가 포화돼서 둘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값싼 처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 때문에 바다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또 뭐 수산물이라는 것이 일본 뭐 국경을 안 넘나들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 연구조차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도 뭐 200 몇십 일 안에 제주도에 도착할 거고 방사능 오염수가 뭐 동해에도 400일 안에 도착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뭐 행정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것들이 계속 이제 바다 해류를 타고 돌면서 인근 국가인 우리나라에도 올 텐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수산물들이 일단 뭐 오염이 될 거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뭐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방출을 시작하면 이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뭐 일단 약간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산 전국적으로도 다 안 된다 이 말씀인데 지금 문제는 뭐 IAEA라든가 미국 역시 일본 편을 좀 들은 것 같아서 왜 그런 겁니까? 일본도 사실은 오염수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저는 이제 미국도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가 사실은 인근 국가들 간의 문제가 아닌데 예. 미국이 이 부분을 좀 간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IAEA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원자력을 이제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구이고 예.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에 즉 안전의 중심을 두고 이제 뭔가 긴박하게 사안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이 조직의 목표 자체가 핵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는 곳이어서 그래서 이 그 기구와 뭔가 이제 계속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출 결정이 났습니다만 실제로는 언제부터 방출하는 겁니까?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거죠. 예. 2년 후에 방출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2년 동안 어떤 외교적인 힘이나 이런 걸 우리가 또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우리가 어떤 준비를 우리 정부는 또 2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뭐 바다로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또 뾰족한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바다 방출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바다로 방출이 된다면 이걸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뭔가 부유물이 떠다니면 오탑 방지막을 뭐 설치를 해서 모으고 치울 수도 있고 유류 오염이 발생하면 뭐 흡착포로 뭐 걷어낸다든지 물론 이런 오염들이 뭐 처리가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뭐 방안들이라도 있지만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해류를 타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해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방출된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뭐 정보 공개를 해서 어떻게 감시를 잘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출을 막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이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내부 피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이게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물 역시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를 먹고 자란 수산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내부에 이렇게 축적되면서 어떤 인체 피해를 입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준치의 2만 배가 넘는 새로 이제 오염수에 남아있는 스트론튬 이런 것들이 워낙에 뼈에 흡착이 잘 돼서 골수압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어서 저는 사실상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바다 쪽에서 방출을 하게 되면 아마 제일 먼저 제주도나 남해, 그다음에 동해 또 서해 이런 식으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수산물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산업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저희 수산업에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기피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도 사실상 우리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업계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산물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던데 일본보다도 더 많이 수산물을 먹고 있던데 이게 2년 뒤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 외교적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런던 협약에도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어서 원래 런던 협약이라는 게 해양 보호를 위해서 해상 소각이나 폐기물 투기 이런 걸 금지하고 있는 건데 거기 의제로 다루어서 뭔가 이제 이것이 오염수 방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력들도 있고 국제해양법 위반이다라는 제소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가능한이 아니라 반드시 일본의 그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정부가 그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촉구하고 결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임성희 에너지 전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는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2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는 45명이 줄어들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주말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보통 이제 주 초반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틀 연속 400명대를 나타내다가 수요일인 7일에 이제 600명대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열어서 유행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주기 검사 실시, 입원 환자에 대한 검사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또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 코로나19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서 개인이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등은 검사 대상자가 또 일정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또 검사 결과도 후속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을 언급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정부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MF 당시에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뭐 이른바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은 뭐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어떤 대책 마련을 독려한 것은 뭐 이제 코로나가 불평등 심화하고 또 불평등 심화를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 청년층의 좀 민심이 굉장히 좀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또 이런 대책을 주문한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라고 일자리 지원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예. IMF 때보다도 청년들이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IMF 때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비교하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그때 군대로 도망갔다 필요는 좀 그렇고 군대로 갔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도 다들 어려워서 군대를 가려고 해서 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의 청년들이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국무회의 자리였는데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하고 오세훈 시장이 있던 정부 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화상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고요. 모니터를 통해서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이제 오 시장을 향해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고요. 문 대통령이 뭐 인사 말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 소감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훈훈했는데 국무위원들과의 오세훈 시장과의 신경전은 상당히 좀 치열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자 중에 오세훈 시장이 유일한 야권 인사였기 때문인데요. 예.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는데요.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오 시장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전하면서 이 기존의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좀 버겁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상에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이 자가진단 키트를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가진단 키트는 보조적 수단이라면서 신속성은 장점이지만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고요. 김강립 식약처장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 중대본 2차장을 겸하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에 이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죠. 중대본과 협의를 해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은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오 시장에게 좀 경고성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급증하는 국민의 어떤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면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동주택의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도 공시가격은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 예. 2019년에도 이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그런 법률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 경기 이 정도만 찬성하고 다른 데서는 반대했다라고 언급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전수조사로 산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면서 꼬집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이 제안하고 관계부처가 답변을 했다면서 이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국무회의 이후에도 이 부처랑 서울시가 충분히 소통해달라라는 일종의 중재성 발언을 했고요. 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해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정부와 서울시장이 협조를 할 게 있으면 협조를 하고 논쟁을 할 게 있으면 논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 방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거를 우려를 했고 또 어떤 점을 좀
보다듬어 줘야 될지 자영업자들 이런 점 충분히 예. 이해하는데 이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자. 근데 이게 정확도가 뭐 낮은 거는 10% 미만 10%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건 90%까지 가지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중간치를 잡을 것인가. 소위 속된 말로 복불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이거 진단받아서 음성 판정 나서 돌아다니면 원래 확진이 됐었는데 그런 그렇죠. 문제도 뭐 마스크를 있고 벗고 다닌다든지 예. 그 안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또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자가진단 키트를 써서 진단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 시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업소 가서 일단 검사하고 계속 기다릴 것인지 이 문제는 글쎄요. 이 전문가들이 다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서울형 상생 방역이라는 게,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진단 키트 얘기도 있고,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방역의 엇박자가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방역 전선에 구멍이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도 오 시장의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재차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고성 멘트를 날렸고요. 김남국 의원도 일률적인 방역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면서도 서울시만 따로 놓는 방역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괄적으로 시간 규제 이거는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좀 바꿀 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타치를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형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여의도에 새롭게 오픈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무런 타치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교회는 아직도 비대면 허용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간을 9시, 10시 하는 것은 정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오세훈 식의 이 방법도 문제가 있으니까 절충안을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내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해보죠. 윤 전 총장이 노동 전문가 정승국 교수와 만나 정책 토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1일에 노동 문제 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를 만나서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라면서 그 당시 대화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서 한 4시간가량 이 회동이 이어졌다고 하고 아무래도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또 이 검찰 문제 외에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끌었고요. 당장 이렇게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인터뷰 정치로 좀 몸을 푸는 모습입니다. 윤 전 총장이 이날 정승국 교수하고 토론했다라는 내용 또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은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문제를 큰 담론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우선 해결 과제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면은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어떤 발언이 소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권 도전을 위한 첫 스터디 과제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른 것으로 보이고요. 윤 전 총장은 인터뷰에서 전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 또 어떤 어젠다가 있는지 계속 공부하려고 한다 하면서 지금의 이 공부가 정치권을 등판하는 거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공부는 공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늘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공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는 청년 들여다봤습니다만 청년, 여성, 외교 안보, 국방 당연히 다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 관계상 벼락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재보선 참패 수습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중에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찾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당대표 선거에 나선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오늘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차례로 만나서 재보선 참패 이후 당의 진로를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두 명의 당권 주자가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일정 중 경기도청을 잠깐 찾아서 접견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사실상 이 여권의 최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향한 구애로 보는 게 좀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일단은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사를 만나서 그동안 국민들의 민심이나 질책을 잘 듣지 못한 게 참패 원인이다라면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당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 이게 민주당의 어떤 패배 수습하는 과정에 당심과 민심, 그러니까 당의 당원들의 요구와 또 민심이 좀 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꼬집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이재명 지사는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핵심은 약속을 지키는 거고 또 내부의 어떤 권력 남용이나 부패 요소도 더 엄격해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실용적인 민생 개혁에 더 민주당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신뢰 문제를 언급한 거는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재보궐선거에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좀 무리해서 냈다고 지금 반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짚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홍영표 의원을 만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왕이 지배할 때도 백성들을 무서워했는데 이 국민 주권 국가에서 심판도 하는 체제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좀 민심만 보고 민주당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양당이 명분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은 환영하는데 지분 나눠먹기식의 야합은 바라지 않는다라면서 이제 안 대표가 애초에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이 통합 카드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으로 좀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자체가 사실상 당력이 국민의힘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 3인의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을 하기는 체급이 맞지 않다. 흡수 통합을 좀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고 반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재보궐선거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대당 수준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당협위원장이랄지 이 당대당 통합이 정말 야권 단일화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운 어떤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양당의 통합 논의가 좀 쉽지만은 예. 않을 것 같다. 예,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흡수 통합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선거 전에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안철수 대표가 찾아갔을 때 기립박수 받았거든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역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땐 사람 마음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Please help them now.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보물 기획 시리즈 7번째입니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 만나볼 분은 광주 불교연합회 총무부장이신 광주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입니다. 스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불교연합회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불교의 생명과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조화롭고 평안한 공존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민주주의 국가 또한 인류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미얀마의 상황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저버리고
도리어 무차별적인 학살과 폭정으로 국민이 탄압하는 그런 군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맨몸으로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또 미얀마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북유국가입니다. 예. 미얀마 희생자가 벌써 뭐 700명, 800명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서 하루하루가 걱정인데 미얀마 민주화운동 보면서 광주 정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미얀마와 광주 정신 어떻게 닮아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미얀마의 비참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 광주의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별다른 저항 수단도 없이 그 미얀마 시민들 향해서 그들은 광주 5월과 똑같은 모습처럼 총에 금을 끼우고 또 방패와 봉공으로 곤봉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고 총탄으로 시민들에게 사격할 가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정당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서 진행되는 그 미얀마의 헌정을 부정하고 또 외국의 침략을 막아야 할 군인들이 도리어 군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지금 상황을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광주 정신이 아주 많이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호소 한 말씀 스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고립되고 아주 무서울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힘이 되어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가 외롭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고립되고 외롭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많은 희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불교연합회 총무부장을 맡고 계신 광주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이었습니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대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하기 전에 제가 댓글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에 바이킴님 미얀마와 광주를 싸잡아서 폄하하는 글을 쓰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리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좀 나네요. 자, 박장대소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최순실 씨죠. 김영전 최순실. 이름은 바뀌어서 최서원인데, 최서원 씨가 추행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 나왔던데 어떤 얘기 좀 설명해 할 것 같아요. 자, 이름 자체가 이제는 최서원입니다. 개명을 해서요. 청주 여자 그 교도소에서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자필 언론 편지에 따르면 교도소 의료과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 특히 허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했고 요게 뭐 의료법 위반이고 또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직권남용죄. 또 교도소장은 이를 수수방관했다라면서 직무유기다라고 지금 고소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교도소 측과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교도소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최서원 씨가 평소에 본인이 이제 의료적인 이런 처우를 받게 한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지 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런 해당 수용자가 여성인 경우에 남성 의료진으로부터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되면 여자 직원, 여성 직원이 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추행 같은 것은 구조적으로 좀 발생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지금 이 최서원 씨가 그 치료를 받은 부위가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치료의 그 특성상 어떤 신체의 노출 내지 이런 뭐 접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의료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 측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최소원 씨가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을까요? 아마도 갑자기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복역 시간이 지금 꽤 오래 걸렸었고요. 그리고 좀 교도소 측 주장하고는 상반된 주장이거든요. 다르죠. 예. 그리고 뭐 교도소가 일부러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마 아주 유효주의 대상자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앞으로도 뭐 선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보궐선거 등등 뭐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 씨 편지 중에서 코끼리 주사를 맞아서 반실신 상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코끼리 주사가 예, 예. 지금 항불안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주사하는 건데 예, 예. 로라제팜 등 항불안제고 이 불안 증세가 있을 때 이것을 맞추면 약간 진정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코끼리도 이거 맞으면 진정된다고 코끼리 주사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예. 이건 아마 소문 같은 것 같아요. 코끼리 주사를 막 맞춘다 교도소에서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고 글쎄 막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예. 우리 뭐 군대 있을 때도 뭐 밥에 뭐 약 탄다 뭐 이런 그래서 뭐가 안 된다라고 예.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소문일 뿐이고요. 소문이니까. 그건 예.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최소원 씨 강제추행 고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강제추행도 요건이 돼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뭐 의료행위에 대해서 불만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고압적으로 해당 의료진이 뭐 반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는 삼고 있는데 뭐 폭행 협박이 수반돼야지만 또 강제추행이라는 이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적 뭐 폭넓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 이런 것과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신체 접촉은 좀 달리 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최소원 씨가 원하는 대로 뭐 해당 의료진이 처벌을 받고 교도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에서 뭔가 책임을 지는 결론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건데요. 예. 공판 준비기일은 뭐 이를테면 뭐 피고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뭐 증거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증인을 누구를 부를지 뭐 이런 쟁점을 좀 좁혀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의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고요. 예. 뭐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출석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좀 특이하게도 비공개로 열렸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아직까지 뭐 이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사실은 좀 폭넓게 이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당했는지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언급이 되다 보면 그래서 언론이나 외부에 이게 노출이 되면 피해자한테 궁극적으로 해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재판부가 이런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공판 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또 실제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비공개로 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뭐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긴 한데 준비기일이기도 하고요. 이 재판 끝까지 비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 본 재판 갔을 때도 혹시나 비공개될 수도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 전 시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혐의 인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검찰이 2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2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는 뭐 무고죄가 더해져서 이제 판단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 대부분 뭐 추행이나 추행 미수, 뭐 추행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괄적으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 다투거나 뭐 증인을 부르거나 막 이런 절차로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자신의 관련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뭐 SNS나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올렸을 때 처벌받는 건데 이 부분이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이상의 어떤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하는 그런 이제 법적 절차를 가져가게끔 규정돼
문제 있는데 최강욱 대표가 이걸 친고죄로 바꿔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네. 본인이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친고죄로 바뀌게 되면 친고죄는 명시적인 고소가 있어야지만 이게 아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요건이 좀 꼼꼼해지는 건데 이게 시민단체 등의 어떤 고발로 촉발된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셀프로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최강욱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실제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마 이것도 법 시행 이후에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본인 사건은 한참 이점이고 소급할 여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사실 없어 보이는데 물론 혹시나 최강욱 대표가 부치게 이거 소급시킨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 규정을 두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 적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예, 소급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판 오늘 최강욱 대표 재판 미뤄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냐면 울산 함영수사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다 이제 맡고 있는 그런 합의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리기로 했던 재판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재판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김미리 부장판사, 김미리 부장판사가 예전에 검찰에서 사찰 대상 판사였다느니 해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됐던 판사인데 지금 병가를 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병가를 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사건이 전부 다 이제 연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 최강욱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구형을 하고 이제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주심인 이 재판부가 지금 좀 몸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예 저희가 추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기일을 딱 언제까지로 못 박아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그 기일을 좀 장기적으로 연기를 하는 추후에 지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서 이 재판부가 워낙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사건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도 이 사건들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함께 주목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강욱 대표 재판이 하나가 아니죠? 이거 말고 지금 2심에 가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가 있는 그 인턴 확인서 써줬던 부분. 그 부분은 2심에 진행 중이고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심 사건이고요. 예. 달리 봐야 되고. 근데 이거 언론에서는 또 이게 뭔가 썼을 거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심하고 이런 거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고 아마 몸에 상당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재판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추징금 991억 원을 미납해 경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본체와 정원 그리고 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곳을 다 이제 추징하려고 했는데 몰수하려고 했는데 본체 같은 경우는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취득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던 거고요. 정원 같은 경우도 전직 비서관의 명의로 돼 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이 추징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다만 이 며느리 명의로 갖고 있던 별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득하기도 했고 아마 비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이 됐습니다. 예. 본체는 그러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샀기 본체는 때문에. 이순자 씨 겁니다. 명의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경매할 수 없고. 네. 별채는 비자금이다? 네. 이 비자금이 돼야지만이 이제 추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몰수를 할 수 있는 그 법대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전에 본체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로 보기엔 좀 어렵서 법리대로라 봤을 때는 본체를 좀 하긴 좀 어렵고 그럼 결국은 나머지 돈 받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집이 처음 이 경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2003년에 강제 경매가 있었는데 이 집에 대해서 그때 이순자 씨 남동생이죠. 처남이죠, 처남.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한테는 처남. 예. 그 이순자 씨 남동생이 경매를
따서 다시 자기 누나한테 집을 돌려주는 네.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건 다르게 이제 그때는 네. 그거 피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이 궁극적으로 언제 취득이 됐냐 보니까 이순자 씨가 예전에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69년에 이순자 씨가 이 집을 네. 매입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감정가가 100억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거가 되면 지금 900억 이상 지금 추징금이 남아 있는데 일정 충당이 좀 가능한데 법리상 좀 어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별채는 경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공매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검찰은 일단 그 990억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체든 정원이든 일단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거라 그랬고요. 예. 이걸 제3자한테 넘기면 더 멀리 떠나버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 본체 정원할 거 없이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전두환 소유다라고 해서 전 씨의 이름으로 돌려놓으라는 소송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가 별채만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게 문제예요. 궁금해서. 결국은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본체, 별채,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예. 언론상 봤을 때는 한목에 팔려야지 이게 타로타로 팔리기는 어렵거든요. 분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아마 궁극적으로는 뭐 집행 같은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이번이 뭐 2심입니까 이것도? 이게 대법원입니다, 이거는. 아 대법원입니까? 예.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그러면 끝났죠, 예. 이러면 검찰도 상당히 머리 아파지겠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추징몰수가 안 되면 이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건데 여러 방편을 뭐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조금 이 추징몰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본체는 안 되고 별채하고 정원, 네. 정원은 된다. 네. 이거 누가 경매하겠습니까? 이거? 예, 그렇게 따로 해서 경매를 받을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아무도 무방하죠. 없죠. 몰라, 좀 전두환 씨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전처럼 그러면 또 뭐 처남이 또 그렇게 낙찰받아 다시 증여하는 비슷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게 만일 본체가 그러면 이순자 씨 앞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 전두환 씨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근데 그것도 그럼 이순자 씨 재산이잖아요. 똑같은 이순자 거죠. 그렇죠. 예, 한테 이순자 씨 왔을 재산이 때. 증여가 된 거니까요. 어렵네요. 억울해 네, 보이는 복잡합니다. 신의자께서 많이 답답한데 저희 법률가들 입장에 봤을 때도 답답하고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 내린 것도 법리에 따라서 내린 거거든요. 이거 뭐 잘못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요거 집행하는 거는 근데 이게 어렵다. 뭐 노태우 씨도 많은 추징금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태우 씨 많이 냈어요. 내긴 그래도. 했거든요. 네, 전두환에 비해서는. 네, 근데 전두환 씨 거의 안 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재산을 찾아서라도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사업을 어릴 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자산도 비자금으로 간 거 아니냐. 근데 그 991억 원 이 추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뭐 여러 방책을 모색은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돌려놔라. 전두환 씨 앞으로 돌려놔라. 라고 한다거나. 근데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그 손을 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이게 불법 수익인지 비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인지 이게 쟁점인데 이 시점 그리고 이 자금이 마련된 경위 이런 부분을 당연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아무리 전두환 씨가 991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률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산에만 법률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국민적 공분을 사고는 있지만 뭐 법리라는 건 분명하게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전두환 씨 앞으로 된 재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이 압류를 못하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녀들한테 그 합법적 증여가 아닌 네. 모르게 증여가 됐지 않았을까? 찾아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마 찾기가- 다 찾았을 겁니다. 이때까지. 아마 찾아보고 했는 게 이거 다로 보이고 앞으로 더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을 때 전두환 씨 자녀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외할아버지로 받았다. 빠져나갔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빠져나갔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니까 역시 압류 대상이 몰수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죠. 예.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부정한 게 받았던 거를 자기들이 증여를 받았을 때 가능한데
그걸 지금 다 해보고 남은 게 이건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추징금이 1,00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만은 추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지금까지 박준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